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뉴스 배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우리 박상현 아나운서 처음 방송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었는데 네. 어떠셨습니까? 재밌었고 주변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빨랐네요. 주변이 이제 엄마 아빠. 네, 예. 그렇군요. 저희가 예멘에 대해서 지난 시간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아마 자부하건대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만큼 예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눈 것은 아마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귀에 쏙쏙 박히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박현도 교수님하고 임철균 연구원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봐야 되는데 이렇게 어둠 속에서도 이 봄이 왔습니다. 네, 아랍의 봄이죠. 아랍의 봄. 네. 네, 2011년 튀니지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아랍의 봄, 자스민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봄은 봄이었는데 봄 같지 않은 봄이고, 좀 슬픈 얘기입니다만 아랍의 봄은 아랍의 겨울로 끝났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2011년에 튀니지에서 시작한 아랍의 봄 바람이 예멘까지도 불어옵니다. 네. 예멘에 불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살레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살레 대통령이 78년부터 대통령을 했거든요. 북부 예멘의 예. 대통령했다가 90년에 통일 예멘의 대통령이 됐고 2011년에도 여전히 권좌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편을 들어서 후티 반군이 왜 미국 편 들어라고 해서 반군이 일어나고 뭐 이랬죠. 살레 대통령. 그렇죠. 살레 대통령에 저항해서 예를 들면 후티 반군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번이나 정부군과 싸웠고 국민들은 이제 그 독재를 하더라도 좀 먹고 살게 잘했으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텐데 이제 봉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랍의 봄이 예멘에 불러오면서 살레도 흔들거리기 시작하고요. 예. 살레의 특징이 있죠. 오케이. 약속부터요. 약속 지켜. 내가 그냥 그럼 내려갈게. 했다가 계속 반복해요. 네, 계속 반복합니다. 내려갈게 하고 뭐해 내려와. 알았어. 내려갈게. 예, 그런 상황에서 드디어는 결국에는 압력에 못 이겨가지고 대통령직을 놓죠. 2012년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요. 네. 그 새로운 정권이라지만 사실 자기 밑에서 부통령 같은 사람입니다. 예. 상황으로 물러나는군요. 네, 물러나고 근데 물러난 다음에서도 호시탐탐 계속 자리를 올려고 그러는 거죠. 다시 돌아올 거를 예상을 하고 부통령을 계속적으로 밑에서 움직여요. 절대 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멘이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예멘의 살레 대통령 얘기를 하냐면 네. 혼란을 계속 가중시킨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 예멘이라는 나라를 보시면은요, 남북으로 갈라졌었던 나라가 하나가 됐잖아요. 이게 아랍의 봄이 되면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일이 생겨요. 후티 반군은 후티 반군대로 자신들의 그 힘을 과시하고 싶었고. 남쪽에서는 남부 운동이라는 게 생겨서 남부 운동은 자신도 독립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정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북부의 후티 반군, 남부의 남부 운동. 이 상황 속에서 하디 대통령이 묘안을 발의를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헌법도 만들려고 하면서 예멘을 6개 지역으로 나눠서 연방공화국을 만들려고 했는데 다 반대하거든요. 후티도 반대하고 네. 남부도 반대하고 남부운동도 반대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밀어붙입니다. 밀어붙이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6개로 쪼개요. 6개 지역이라는 게 연방제 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예멘의 그 정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종교적 분포도를 살펴보면 한 6대4 정도 비율로 4 정도의 시아파 계열이 있어요. 그런데 그 40%나 되는 그 6개 주 중에 40%나 되는 국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아파 국민들이 주로 있는 주는 1개 주만 자치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치권 안 준다. 이러고 나서 나중에 또 예멘에 대한 어떤 새로운 개혁을 하려다 보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무슨 예산이 제일 많이 나가 하고 보니까 정부 보조금으로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유류 보조금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아침에 끄는 거죠.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간다. 우리 예멘 다시 잘 살게 우리가 개혁해야 되는데. 근데 민초들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유가 보조금 끊기면은 열 받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된 겁니다. 그러면서 2014년 9월 달에
본격적으로 수도로 들어옵니다. 후시 반군과 그 반대 세력들이요. 들어오면서 평화 장악하는 시민가요? 아니면 무력이죠. 무력이죠. 장악을 한 거죠. 장악을 하면서 그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할 수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총구를 대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나 사임하겠다. 대통령 사임하겠다. 예, 사임해서 2015년 1월달에 사임을 하고 어디로 도망간 거냐면 아주 아슬아슬하게 아덴으로 도망갑니다. 아덴으로. 아덴 남쪽이요. 남쪽은 안전한 지역이었거든요. 수도 옛날 남부 예멘의 수도 네. 아덴으로 갑니다. 거기서 아덴으로 가가지고 도착하자마자 나는 정권을 뺏겼다. 쿠데타가 나서 뺏겼다. 이렇게 한 거예요. 사임한 게 아니다. 쿠데타로 뺏긴 거다.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형 하고 간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기회는 이때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전쟁이 되는데요. 네. 그럼 사우디에서 군을 끌고 진압을 하러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다시 이 정권을 다시 살려야 되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지금 그 반사우디 쪽에서나 후시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게 후시 반군 우리만 있었던 건 아니다. 다른 남부도 같이 우리하고 일을 했었고 후시 반군이 무력을 한 거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도망가서 한 거는 다 짜놓은 각본에 따라 한 것 같다. 개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입을 하라고 하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어줬다 이거죠. 하디 대통령이. 그러면서 2015년 3월 26일에 전쟁이 시작됩니다. 사우디와 반군의 전쟁. 네, 사우디가 중심이 된 다국적 군과 반군의 전쟁. 그때 일어났던 그 전투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요 2차 예멘 내전이라고 통칭하거든요. 네. 이 하디 대통령의 요청을 받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다국적 군을 결성을 합니다. 그래서 작전명을 결정적 폭풍 작전이라고 명칭을 한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 많이 들었는데요. 사우디가 미국에 도움받았을 때 썼던 이름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 작전 명칭을 붙인 대예멘 군사 개입 작전을 단행을 합니다. 주로 공습 위주로 단행을 했어요. 결정적 폭풍 작전 단계에서는. 그래서 후티 반군의 주요 목표물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가했죠. 그리고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하디 정부군의 교전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군력도 동원해가지고 바브엘 만데브 해협에 대한 해상 봉쇄도 단행을 해요. 네. 한 달간의 치열하게 공습을 한 다음에 연합군은 이제 이때부터 4월부터 결정적 폭풍 작전을 종료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지금부터는 희망 복원 작전을 한다라고 작전 명칭을 바꾼 거를 다시 단행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게 항공 탄약을 대대적으로 판매하고 있었어요. 장사 잘 되네 하고 이제 막 팔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랑 아랍연합군이 대대적인 폭격을 가함에도 불구하고 후티가 아타크시, 그 샤부아주를 공격해서 점령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멘 정부군은 이 상황에서 남부 도시 아덴 일대를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 아덴을 다시 확보하고 난 다음에 사우디로 망명을 했던 그 하디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요. 그 다음부터는 2018년 6월까지 크고 작은 전투가 계속 지속되다가 STC, 아까 남부과도위원회라는 세력이 있다고 예. 했잖아요. 이 세력이 아덴을 점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아랍연합군 입장에서는 뭐야, 후티도 정리가 안 되는데 갑자기 이게 치고 들어와? 뭐 난리가 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전략을 바꿔야겠다. 예멘의 서부 해안선을 따라서 진격해가지고 후티의 전략 항구인 호데이다 항을 점령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저 서부 해안선을 따라 공세 작전을 가해서 호데이다 항을 점령하려는 시도가 바로 오퍼레이션 골든 빅토리입니다. 이 작전의 목적은 명확했어요. 첫째, 후티 반군의 보급선을 차단해야겠다. 저 호데이다를 통해서 이란으로부터 들어오는 각종 군수 문자들 끊어버리고 예멘으로 들어가는 각종 식량이라든지 연료의 80%가 저 호데이다 항으로 들어오거든요. 저기를 점령해서 그걸 끊어버리고 반대로 홍해를 통해서 예멘 정부군을 무장을 시켜야겠다. 이게 두 번째 목표였습니다. 이걸 위해서 F-15S 전투기랑 토네이도 전폭기, 아파체 헬기 35대, 병력 2만 5천 명을 동원해가지고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공세를 벌입니다. 네. 여기에 맞서는 후티는 전형적인 시가전을 벌여요. 그러면서 병력 1만 명을 호데이다 시 내에 배치를 하고
주요 거점이었던 호데이다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수천 개에 달하는 지뢰지대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버티는 거죠. 기관총 화점 만들고. D+1일에 연합군이 저 호데이다 공항을 점령을 하려고 대대적인 공세를 가합니다. 1개 소티라는 게 1소티가 전투기가 한 번 뜨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50소티나 전투기를 띄워가지고 폭격을 가해요. 그러면서 공세를 가합니다. 그래서 개전 첫날에만 후티가 200명 넘게 전사해요. 그러면서 밀고 들어갔는데 개전 2일차 하리 정부군의 전차 장갑차가 저 지뢰지대에 봉착돼가지고 돈자돼 버립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작전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3일차에는 연합군이 집결해 있던 집결지 일대에 뜻하지도 않게 후티 반군이 쏜 포치카 단거리 전술 탄도탄이 떨어지면서 연합군 수십 명이 죽거나 다치는 불상사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연합군 입장에서는 저 호데이다 공항 점령이 계속 지지부진하고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생각돼서 공격 목표를 변경을 합니다. 호데이다 공항을 포함해서 호데이다 시 안에 있는 대학교, 병원을 목표로 공세를 실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대학교, 병원이 어디에 있겠어요? 시내에 있죠. 시내에 있겠죠. 예. 여기를 목표로 해서 200소티가 넘는 공습을 퍼부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정밀하게 때렸다고 해도 당연히 주변에 컬렉티브 데미지, 부수적 피해가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민간인 피해가 막대하게 발생을 하는데 제일 결정적인 피해가 하나 발생을 해요. 하필이면 스쿨버스가 오폭을 받아가지고 어린이가 40명 넘게 폭사한 거예요. 그래서 후티가 이걸 가지고 또 대대적으로 선전을 합니다. 네. 이거 봐라. 미국이 2,000파운드 폭탄을 팔아가지고 미국의 폭탄이 우리 아랍의 어린이 40명을 죽였다. 이러고 대대적인 선전을 합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당연히 반전 여론이 일어났죠. 오바마 정부 너 뭐 하는 거냐? 왜 선량한 민간인을 죽이냐?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로 항공폭탄을 판매하는 게 상당한 부담이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미국이 슬금슬금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폭탄 판매를 슬금슬금 줄여요. 11월 20일쯤 되면은 연합군이 드디어 호데이다시 중심부까지 돌파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각 건물들에 매복해 있던 후티 반군을 전부 소탕하는 데는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전투가 지지부진되다가 양쪽이 이제 12월 달에 우리 이제 그만 싸우자 하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협정을 맺는데 둘 다 안 지켜요. 둘 다 안 지키면서 다시 전투가 붙었는데 결국은 21년 11월에 후티가 호데이다시를 완전히 점령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진맥진한 사우디아라비아가 막 이제 흔들거리고 네. 미국은 폭탄을 안 주고 이거 뭔가 사태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라고 낌새를 챈 UAE가 이 UAE는 STC를 잘 꼬드겨가지고 저 아덴에다가 자신들의 거점을 만들고 싶어 했거든요. UAE는 나름대로. 네. 그래서 일방적으로 예멘에서 자기들 병력들을 철군시키면서 노골적으로 STC를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도 연합군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코로나19를 핑계로 일방적으로 2주간 휴전을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연합군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중심이 돼가지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친한 아랍 국가들이 5만 원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국적 군인데 9개국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 병력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의 공군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이 전쟁이 났었을 때 예멘 사람에게 물어봤었어요. 네. 어떻게 보느냐? 그랬더니 저한테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왜 못 이긴다고 생각하느냐? 그거야 공군력 갖고 되지 않겠느냐? 이걸 안 되냐? 그랬더니 예멘 그 싱크탱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사우디가 예멘을 정복하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지상군을 투입해서 북쪽 국경에서 80km 정도 들어와서 후시 반군을 초토화시키면 된다. 그런데 절대 못한다. 80. 그 80km 안이 지옥이 될 것이다. 험난한 지역이고 아주 훌륭한 지상 병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우디에는 그런 지상 병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후시 반군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군력 막고는 이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처음에 이 전쟁을 시작할 때 모함마드 빈 살만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네. 미국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결정을 미국은 몰랐어요. 전쟁을 들어가는 거를 미국이 나중에 알았습니다. 놀래가지고 사우디 장군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모함마드 빈 살만 국방장관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놀랬고요. 그때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가 어딘가를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미국 얘기로는. 그러면서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때 몰랐던 거는 예멘 전쟁은 공군력으로 간단하게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지상군도 들어갔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상군과 아랍에미레이트의 지상군, 그리고 양계 국가의 특수전 부대, 그리고 주력은 하디 정부군이었어요. 그래서 지상군도 들어갔는데 지상군이 들어가는 것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군과 아랍에미레이트의 공군이 캐스, 근접 항공 지원을 해주면서 들어간 거죠. 군사작전을 나름대로 잘 수행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근데 실상을 까보니까 이거 완전히 개판이었던 거죠. 전투력이. 저 도시를 다 때려 부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 공군이 작전을 하려면 우리 임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좌표를 다 찍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 능력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공군기가 오폭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오폭에 대한 원망과 적개심은 고스란히 사우디와 미국이 받게 된 거고. 네. 그리고 후시 반군이 그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거란 것도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멘의 난민들이 이 도시에서는 못 살아하고 바깥으로 도망 나오고. 그렇죠. 2015년부터 이제 난민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까지 영향이 온 거고요. 후시 반군이 시아파 네. 그 중에서도 오이만파. 오이만파. 네. 시아파 중에서도 오이만파가 중심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란이 많이 지원을 했었겠죠. 이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서 우리는 지원하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지지한다. 정신적으로 지지한다라는 게 이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말할 수가 없죠. 지원한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물질적으로라도 군사적으로 지원한다. 그 말을 하는 순간부터는 문제가 전혀 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완전 중동이 두 개로 갈라져서 전쟁이 일어났죠. 그렇죠. 무기 같은 거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후시 반군을 계속 감시하고 있었던 미국이나 네. 다국적군에서는 어선들에서 이란 어선에 실린 후시 반군을 향한 무기들을 잡은 거죠. 그러면서 봐라. 무기 지원하고 있지 않느냐. 두세 건이 있었어요. 큰 사건들이요. 그런데 이란은 우리는 그런 적 없다. 네. 저희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배 어선 선착 밑에 있던 수랑 미사일 그거 오래 잡은 겁니다. 그거 잡으면서 네이비실 대원 2명이 실종됐어요. 이란이 저렇게 후티 반군에게 어떤 무기 체계를 지원을 할 때 루트가 있어요. 이란에서 출발해서 예멘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이란에서는 소말리아랑 뭔가 통상적인 무역 교육을 하는 것처럼 소말리아로 배를 보내고 소말리아에서 눈치 보다가 예멘의 호데이다 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호데이다 항으로 가는 걸 이번에 또 잡은 거죠. 이란에서 이렇게 되고 또 반대쪽에서는 사우디군도 깊숙이 여기에 개입을 하잖아요. 네,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왜 머리가 아프냐면 예멘과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이 시아파 지역이지 않습니까? 항상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을 어떻게 해서든지 친사우디아라비아로 만들어놔야지만이 국가 안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시아파인데 그 시아파가 이란과 연결되고 있으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철저하게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사우디는 순위파예요? 순위파죠. 네. 사우디아라비아 순위파인데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제대로 된 이슬람 국가가 아니라고 계속 공격을 해왔고 말로써요. 네. 그리고 혁명을 수출하려고 했는데 그럼 이란의 세력을 막으려고 그러는데 이란의 세력이 벌써 사우디아라비아 내에 국가 내에 시아파들이 사는 지역 유전 지역에 살고 있죠. 그 사람들이 뭔 일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렇죠. 또 혁명일지 모르죠. 바로 국경이 붙어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붙어있는 지역에 지금 오이맘 시아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들이 이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쪽에는 시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시리아, 이라크 쪽에도 전부 다 친이란 세력들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완전히 삥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틈을 벗어나야 되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후시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예멘의 내전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다국적군이 들어간 거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디의 요청을 받고 들어간 거고 시구나 좋다 이때다 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싶어 했던 거죠. 이란의 명령을 받는
이 예멘의 지부가 완성이 돼 버리면 사우디는 골치가 아파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의 명령을 받는 후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란은 우리가 명령하지 않는다. 우리가 명령하지 않는다예요. 그 예. 선창에서 순항 미사일 나왔는데 아니 몰라. 정신적으로 지원한다. 응원한다. 내 정신적으로 응원한다. 그 배 밑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란이 이번에 하마스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 하마스가 성공해서 기쁘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다. 네. 근데 이제 주변에서는 전부 다 이란이 지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렇게 이란이 조종 통제하는 세력들이 대부분 비국가 세력들인데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의 카타이브 헤즈볼라라는 세력이 또 있어요. 네. 그 외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시아파 무장단체들이 이라크에 또 포진을 해 있고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또 있죠. 거기에 하마스까지 연계돼서 전략적 초승달 벨트라고 이제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멘 내지를 보는 가장 큰 틀 중에 하나가요. 이 틀은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마드 빈 살만 지금 현재 왕세자도 그런 얘기를 2017년에 했습니다. 1979년 이란이 이슬람 혁명으로 해서 새로운 이슬람 공화국으로 되기 전에는 네. 중동은 이렇게 난리통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평화로운 곳이었는데 이란이 79년에 이슬람 혁명을 성공하고 주변에 혁명을 수출하려고 하면서부터 중동이 말 그대로 화약고가 됐다 이거. 그래서 이 문제의 근원이 되는 이란의 영향력을 없애기 전에는 중동의 평화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후시의 후시 반군이 예멘에서 정권 잡는 거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 사우디하면은 오일머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지원도 요즘에 최근 들어서는 사실 살짝 사이가 좀 삐끗삐끗했습니다만 이때 당시만 해도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이 국가잖아요. 네. 또 그런 것 치고는 최첨단 무기, 오일머니로 사들인 무기가 힘을 좀 못 발휘했었네요.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거는 돈 주고 방금 말씀하신 거 비싼 돈 주고 다 사와요. 네. 사우디는 전력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형편없게 실패했느냐? 얘네들이 왜 이렇게 못 싸웠는가? 그렇게 했는데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전력 구조에. 사우디가 국방비를 많이 쓰는 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네. 근데 군사적 우위가 반드시 군사적 성공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이것들은 사람들이 잘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사우디가 쓰는 군사비의 대부분은 경상 유지비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은 장병들 생활관을 개선해 준다든지 침대 좋은 걸로 바꿔준다든지 에어컨 달아주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네요. 그리고 장병 월급 올려주고 장병 월급이 가장 비싼 나라 중에 하나가 사우디예요.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네요. 알아가 보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에 돈이 많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훈련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후티 반군은 이거하고 완전히 대조적인 집단이죠. 계속 내전을 치러왔고 실전으로 다져져 있고 부정민들은 그 지역 지리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준이 떨어지는 무기체를 가지고도 이걸 지형적 이점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전술적 창의성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 사우디 군의 장교들은 군사적 역량에 따라서 진급을 하기보다는 왕실과의 관계, 내 가문의 지위 이런 거에 따라서 진급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내에 파벌이 조성될 수밖에 없죠. 이것도 전투력이 낮은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매우 낮은 질적 수준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이 적다고. 네. 사우디 공군 파일럿들이 유지 비행 시간이랑 무장 투발 훈련을 하는 비행 시간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적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항폭 유도를 받아서 항공 폭격을 가할 때 무장을 어느 정도 고도에서 몇 비트 어느 정도 속도에 투발해야 되는가에 대한 숙달이 잘 안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우디군에 전자전기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후티 반군들은 SA-7 하나씩 다 들고 다니는데 맨페즈라고 합니다.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상승 고도가 3km 정도 돼요. 사우디가 특전사가 남아도는 국가도 아니고 특수전 부대가 모든 표적을 레이저로 찍어줄 수는 없죠. 실전장에 있는 모든 지상군들이 당장 우리 앞에 폭격해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특수전 부대가 다 가서 표적 유도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좌표로 불러줘야 되는데 SA-7 날라올 걸 걱정을 하다 보니까 3km보다 더 높은 상공에서 폭탄을 투발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맞을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오폭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인지전을 펼친 게 미국 내에서 먹혔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이 폭탄 판매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다. 그래서 레이저 유도 폭탄의 탄약 재고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정확한 폭격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후티와 이란을 너무 얕잡아 봤습니다. 아, 이렇게 군사적 개입을 하기 전에 자국의 안전이 먼저잖아요. 예. 개전 당시에 사우디군이 가지고 있었던 반공 체계는 108기의 패트리엇 포대가 있었는데 이게 팩2와 팩3가 혼성돼 있어요.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중에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건 팩3밖에 없습니다. 팩2는 항공기 요격용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팩2예요. 108기 중에. 그러다 보니까 후티와 이란은 그 약점을 집요하게 노려서 순항 미사일과 드론을 먼저 계속 날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 반공군의 탄약을 소진시키고 이때쯤 됐다 하면은 탄도탄을 쏘는 겁니다. 그 사실은 저도 임 선생님 의견 중에 하나 또 동감하는 게 하나 네. 있는데요. 얕봤다. 그 사실은 2019년 9월 14일에 그 후시 반군이 1000km가 넘는 거리를 드론을 날려서 네. 사우디아라비아 유전 2개를 폭발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에 500만 배럴의 생산량이 날아갑니다. 그런데요, 그거를 두고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 후시 반군이 그런 능력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란이 개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했어요. 아, 그런데 그해 1월 달에 이미 네. 독일의 연구가들이 후시 반군이 1000km 날아갈 수 있는 드론 기술을 확보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드론이 $10,0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드론이 있었다는 기록도 나와 있고 네. 보고서도 있는데 예. 애써 무시한 거죠. 그게 9개월 후에 드론 폭탄이 돼서 날아간 거죠. 사우디아라비아 유전 2개가. 결국에는 그 사건이 이 예멘 전쟁의 일종의 전환점이 되는데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더 이상 후시 반군과 싸움을 안 하고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경제 발전하려고 2030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전 세계 투자자를 모으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후시 반군과 싸움을 하면은 드론이 날라와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사 현장을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나라가 가가지고 공사를 하겠습니까? 그럼 2030 플랜은 끝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을 아직 하고 있는 거죠. 2015년 3월 예멘에서는 아랍연합군이 개입하게 되면서 2차 내전이 발발한다. 압도적인 공군력을 앞세운 아랍연합군은 대대적인 공습을 통해서 후티 반군을 압박한다. 하지만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오폭이 발생하고 후티 반군이 항전하면서 아랍연합군은 고전한다. 그리고 후티 반군이 드론과 미사일 공격으로 사우디의 유전을 공격하자 사우디는 큰 타격을 입는다. 그리고 지금 이 전쟁의 양상이라는 것이 자꾸 확정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군이 쏜 미사일 중에 네. 이란은 정신적으로 지지한다라고 했지만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는 한글이 써져 있는 무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팔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팔았을 리가 없잖아요. 저는 안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럼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는 건데.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은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향해서 사격했다가 네. 요격된 순환 미사일의 파편이에요. 저 숫자는 모르겠는데 저 뒤에 한국 사람이라면 전부 다 나라고 할 것이고 혹시 그 이슬람어 뭐 그쪽 계열 언어 중에 저렇게 비슷하게 생긴 글자가 있나요? 없죠. 저게 나인 거죠? 저게 어디 파편이냐면은 순항 미사일의 엔진부 덮개에 써져 있는 거예요. 네. 그냥 유성 매직으로 대충 쓴 거거든요. 네. 1015 나번 부품 이렇게 썼겠죠. 네. 북쪽에서. 네. 그러니까 조립할 때 그냥 그 보고서는 조립하기 쉽게 만들려고 써놨었겠죠. 그 순항 미사일과 북한이 판매한 엔진을 결합을 해가지고 만든 보급형 미사일을 후티에게 공급을 하고 이란은 이 후티를 통해서 대신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향해서 공격을 하게 하는 거죠. 자기들은 좀 간접적으로 뒤쪽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무기를 지원하는 이유 중에 자금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무기 측의 실전 테스트에 대한 부분도 있고 세계 전략적 차원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는 차원이 분명히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이걸 학술 용어로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상황을 전략적 동시성이라고 합니다. Strategic Similarity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현재 글로벌 국제 질서가 탈냉전기 이후에 유일무이한 초강대국으로 군림하던 미국의 힘이 예전 같지 않으면서 단극 질서에서 다극적 질서로 변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잖아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터졌죠.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미국이 하면서 미국의 전쟁 지속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유럽과 중동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 지구상의 다른 어딘가에서는 공백이 발생하겠죠. 그걸 전략적 공백이라고 합니다. 이 전략적 공백이 발생한 지역에 사는 인근 국가들은 네. 당연히 공백이 발생했으니까 안보적 위기를 느낄 거고 그래서 군비 경쟁에 돌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군비 경쟁이 발생하고 공백이 발생한 이 상황을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같은 수정주의 국가들은 전략적 기회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조율을 하는 거죠. 내가 이번에는 극초음속 탄도탄 쏠게. 너가 이번에는 이라크에서 미국 대사관 한번 때려.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비공식적으로 조율된 제한된 도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이 도발에 직면하게 되면 여기에 또 대응을 해야죠. 항공모함도 보내야 될 거고 어딘가는 폭격을 또 해야 될 거고 여기에 대응을 하면 또 미국의 군사비와 국력이 소모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은 여기에 대처하려고 자신이 갖고 있는 동맹들과 우방국들을 다 한데 끌어모아서 한꺼번에 통합해서 대처하겠다 해서 통합 억제 전략이라는 것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거의 일환으로서 가담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미국의 대외 군사 전략의 핵심인데 북한이 계속해서 후티 반군이나 하마스나 뭐 카타이브 헤즈볼라나 이런 세력들에게 무기를 지원해주면 당연히 미국의 힘이 조금 더 중동에 집중이 되게 될 거고 그러면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전략적 공백이 일어나도록 북한은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도 무기 공급을 계속하고 있다고 네.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 우리나라와도 뭐 완전히 이게 무관하다고 볼 수만도 없는 그럼요. 그런 상황이 전 되었고 세계는 다 이어져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 전쟁이라고 하면 결국엔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성과를 바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만큼 또 피해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잖아요. 어땠습니까? 사실은 그 지금 예멘을 둘러싼 전쟁에서 전쟁을 시작한 사우디아라비아가 얻은 건 별로 없어요. 그 대신 깨달음은 얻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가 예멘 문제로 사이가 좀 비틀어진 게 굉장히 커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반면에 뭐를 얻었냐면은 사실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현재 중동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 결국에는 예멘에서 전쟁에서 얻은 교훈이라고 생각하는데 무력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겠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과 최대한 차가운 평화라도 해야겠다. 그러면서 주변 국가와 가급적이면 부딪히지 않는 작전을 하면서 경제 발전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최대의 이익을 얻은 국가는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뜻밖이죠. 네. 갑자기 중국이요? 2021년 8월에 바이든 행정부가 이때쯤이면 바이든 행정부가 있을 시기잖아요. 네. 그때도 후티 반군은 계속 미사일과 드론을 아람코 유전이라든지 사우디 각 도시에 퍼붓고 있었어요. 네. 이걸 요격 작전하는 주요 부대 중에 하나가 주 사우디 미군이었어요. 이 미군이 갖고 있는 패트리어트 팩3 자산이나 사드 자산이 있었거든요. 이걸로 계속 후티 반군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었는데 근데 별다른 통보도 없이 이거 철수시켰어요, 갑자기. 철수시켰다가 다시 전개했다가 철수시켰다가 다시 전개했다가를 반복했거든요. 가뜩이나 빈살만 왕세자는 그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가스쿠지를 암살한 저 나쁜 놈의 정권 이러면서 비난을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 사이는 별로 좋지 않았는데 자기들 국민의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이렇게 사우디 입장에서는 감히 장난질을 쳐? 라는 생각이 드니까 급격하게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이 틈바구니를 중국이 파고듭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간에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중간에서 중재를 해요. 그러면서 중동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전례 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안 되겠는데 힘들겠는데라는 상황이 펼쳐지면 협상하라는 게 낫지 않나? 좀 요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때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네, 살레 대통령이죠. 네. 그 살레 대통령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자기 이익에 충실한 사람이거든요. 약속은 지키지 않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네. 어기라고 있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2012년에 어쩔 수 없이 권력을 내려놨지만 다시 내 권력을 찾으려는 욕망이 강했고요. 그래서 누구랑 협상을 하겠습니까? 누구랑 손을 잡냐? 바로 후시 방군과 손을 잡습니다. 살레가 후티 방군이랑 네. 손을 잡아요? 네. 그 살레에 충직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후티 방군과 손을 잡고 살레가 후티 방군을 통해서 다시 재집권을 하고 싶어 했어요. 아니 근데 사실 살레를 가장 극렬하게 싫어한 게 후티 방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손을 잡은 거죠. 그래서 하디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살레 대통령 밑에서 부통령하던 사람이잖아요. 네. 자기가 권력을 넘겨준 거잖아요. 근데 다시 찾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후시 반군과 손을 잡았고 그러면서 후시 반군이 2015년에 아무튼 그 사나를 완전히 장악을 했으니까 뭔가 있을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살레를 또 이제 외부 세력에서 또 살살살살 얘기를 하겠죠.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거냐. 예, 그러니까 이제 살레는 그런 평화 협정을 하자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후티 반군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네. 거죠. 후시는요 기본적으로 제가 뭐 반드시 종교적인 영향은 아니냐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오이만파, 자이디파는요 불의 앞에서는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불의라고 생각하면 그거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참지 않아요. 그 불의가 네,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객관적 불의가 아니라 본인들이 생각하는 불의. 그렇죠. 네네. 그러면서 살레를 죽이죠. 아, 2017년에 살레를 죽입니다. 협상하러 17년에. 간 살레를 죽여요? 협상을 주장했던 살레를 예, 자동차에 폭탄을 쏴서 미사일 쏴서 살레가 그대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듬해 휴전 협정이 이루어지는 2017년에 죽고요. 예. 휴전협정 안 이루어지죠. 계속 안 이루어지고 끝까지. 있다가 예. 네 이제 최근에 들어서 제대로 이제 휴전협정을 한 거죠. 이제서요. 네, 제대로. 네. 그렇지만 제대로 했지만 이것도 항상 그러니까요. 아슬아슬한 상황이에요. 제대로일까라는 의문이 좀 네. 들어요. 미국은 이 전쟁에 더 이상 끌어 들어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의 불만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왜 미국이 지원하지 않느냐 계속적으로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그러면 네. 이제야 겨우 예멘에 드디어 봄이 찾아오나 보다라는 시점이었는데 그 시점이라는 것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말하는 다국적군과 후시 네. 반군의 싸움은 어느 정도 지금 잦아드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배 납포, 배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이 10월 7일 이후로. 그때 미국과 영국이 이것들이 지금 보자 하니까 하고서는 공습을 지금 선언을 한 거죠. 네, 그럼 제가 이 그림을 한번 그려드릴까요? 자,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자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마스를 돕겠다고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하죠. 네. 예, 그랬더니 나는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그 이라크가 미군을 공격했고요.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했고요. 그러니까 미군이 이라크를 공격하죠. 예, 후티 반군이 길을 막고 미국과 영국 상선을 공격하니까 미국과 영국이 후티 반군을 공격했죠. 네. 이란은 또 폭탄 테러를 받았지 않습니까? 1월 4일에 IS에게 폭탄 IS라고 알려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막겠다고 파키스탄에다 미사일을 쐈고요. 파키스탄에 IS 기지가 발로치 네. 그 분리군이 있습니다. 네, 네. 이란에 반대하는 거기다 쐈고 그리고 쿠르드의 IS 그 이스라엘 모사드 본부라고 하는 데다 쐈고 그리고 시리아에 1230km 떨어진 시리아의 IS에 미사일을 쐈어요. 그리고 이 지금 전쟁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여파가 이렇게 지금 서로 폭탄을 주고받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후티 반군의 공격도 그 큰 그림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후티가 처음부터 배를 노리고 공격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럼요. 후티는
처음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남쪽에 보면 에일라트라는 항이 있는데 이 에일라트를 타격하려고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얘네들이 홍해를 가로질러서 쏴도 되는데 굳이 지금 빈살만 왕세자가 역점 사업으로 짓고 있는 게 네옴시티잖아요. 하필이면 그 상공을 통과해서 날아가게끔 쏜 거죠. 사우디군 입장에서는 이거 날아가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가다가 그냥 기능 고장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예. 거니까. 그래서 격추를 하죠. 그러면서 프레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저것 봐라, 저 순위파 맹주라는 게 우리 아랍 형제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저 나쁜 놈들을 내가 때리려고 미사일을 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저걸 요격한다. 사우디 이스라엘 편 아니냐.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다가 계속 요격을 당하니까 안 되겠다.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타격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네. 그래서 여기로 지나가는 선단을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세계의 힘의 균형이라는 건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래서 이득을 봐야 되는 건 이득을 보고 냉정해져야 될 건 냉정해져야 됩니다. 이 와중에 사우디가 네옴시티를 지킬 수 있었던 힘은 또 이 지대공 방어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근데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한국의 또 방산의 힘이죠. 방산의 힘인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자산이 들어가 있죠. 뭐 다련장 로켓도 들어가 있고. 근데 그 이전에 2차 예멘 내전 중에 좀 우리로서는 섬뜩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아마 잘 못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 방산 기업이 있는데 네네. 여기서 AT-1K 현궁 대전차 미사일을 만들어요. 현궁 대전차 미사일을 만들어서 요거를 K4 고속 6탄 기관총과 함께 판매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어디에 팔았다고 안 했어요. 네. 중동에 1조 원어치 팔았다 하면서 뉴스가 나왔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현궁을 사가면서 우리가 사갔다는 걸 공개하지 마라. 라고 단서 조항을 붙여서 비밀리에 판매가 된 거였거든요. 근데 2018년에 후티 반군하고 교전하고 있던 사우디가 뜬금없이 영상을 하나 올립니다. 사우스 코리아 ATGM 넘버원 이러면서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는 후티 반군에다가 대전차 미사일을 쏘는 영상을 공개한 거예요. 한국이네? 저게 사우디가 있고. 소리 하나 나무를 보고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알게 된 거죠. 한국의 대전차 미사일이 사우디에 팔리게 됐구나. 근데 성능이 생각외로 너무 좋네. 라고서 이제 전 세계에 이제 현궁의 얘기가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K 방산에 대한 물꼬도 사실 트이게 된 계기도 있어요. 예. 그런데 잘 싸웠으면 모르겠는데 싸우다가 불리해졌나 봐요. 사우디군이 교전 중에 퇴각했어요. 그러면 장비를 들고 가든지 장비를 파괴하고 퇴각을 해야 하는 게 철칙이거든요. 그렇죠. 다 버리고 간 거예요. 네. 그래서 후티 반군이 이 AT-1K 현군과 K4 고속 유탄 기관총을 노획했어요. 예. 그러면 후티에게 무기를 대주는 이란 입장에서는 이게 웬 떡이야 하고 가져갔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죠. 그러면 이란과 군사적 교류가 굉장히 긴밀한 북한에게 이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2022년에 북한이 열병식에서 뜬금없이 처음 보는 대전차 미사일의 발사관을 하나 들고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현궁과 재원이 대부분 일치해요. 발사관의 재원이. 그래서 저는 현궁을 바탕으로 북한이 만들었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거 가져간다고 해서 또 저희의 또 우리 우수한 기술력을 또 그대로 또 가져갈 수는 없다라는 또 믿음이 또 있습니다. 이게 참 예멘 내전을 전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또 보시는지. 그냥 평화 협정이 제일 필요하거든요. 네. 현재로서는 일단 국제사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평화의 틀을 만드는 게 필요한데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평화 협정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예멘은요 차라리 통일이라는 허상보다는 현실을 직시해서 현실대로 국경을 긋고 세력대로 땅을 나눠 갖고 있는 게 더 안전하지 않겠는가. 만약에 이걸 통일하겠다고 하면 또 싸워야 되고요. 싸우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거고 네.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계속 개입을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게 안에서 그러니까 시리아 내전도 그렇고요. 예멘 내전도 그렇고 리비아 내전도 그렇고 말이 내전이지 이게 국제 전쟁이에요. 그렇죠.
국제 사회가 대리전이에요. 전쟁만 하지 해결을 할 생각을 못 해요. 도움 줄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이게 비극이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같이 항상 안보가 위험한 나라에서는 머릿속에 반드시 집어넣어야 될 상황들이죠. 그 예전에 오히려 나눠져 있을 때는 오히려 좀 평화로웠다라고 했었는데 합해놓으니까 이게 더 불안하고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후티 반군이 북부 쪽과 남쪽 아래까지 장악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남부 과도위원회가 남부 쪽을 장악하고 있고요. 약간의 일부의 땅을 지금 그 극단주의 세력,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을 많이 살지 않지만 넓은 땅, 예멘, 오만 쪽이라든지 이쪽 남부 쪽을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원하는 그리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정부군이 장악하고 있어요. 좀 알아서 그렇게 나눠서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지금 뭐 답이 안 나오니까요.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예. 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예멘의 상황이 안타까운 거는 맞지만 사실 우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요 대목에서 우리가 이 통합 억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전략적 동직성을 계속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미국은 탈냉전 이래 냉전 기간까지 포함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힘이 빠져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냉전기에는 핵무장 국가인 소련만 상대하면 됐는데 지금 탈냉전기 와서 제2차 핵시대에 접어들면서 미국이 억제해야 될 대상이 러시아, 이란, 북한, 중국 이렇게 적성 국가만 4개의 핵 보유국 또는 핵 보유가 의심되는 잠재적 핵 국가를 억제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전략적 동식성이 진행될수록 미국의 힘은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 적어도 이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는 지금 일본이 그거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동맹으로서 뭐 제가 미국의 편만 전적으로 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동맹으로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사력을 더 키우고 인식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주는 그 교훈이 딱 있어 보입니다. 사실 그 전쟁이라는 게 주변 국가, 주변 다른 뭐 강대국 이렇게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주국방을 지키는 나라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임창균 의원님도 아마 그 의견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